엄마, 제발 그만해! 사실 내가 고자야. 무정자증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4년 동안 시댁에서 내가 문제라고 구박받고 있을 때 숨어 있더니 이제 와서 무정자증이라니.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혼식 날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가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 진우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닮은 예쁜 아기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 밤마다 약속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러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아침마다 체온 재고 날짜 맞춰서 남편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됐죠.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싶어서 혼자 산부인과를 들락거리며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다행히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어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나만 검사받지 말고 당신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요즘은 남자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다잖아. 그런데 남편 반응이 평소랑 너무 달랐어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를 못 믿는 거냐고, 멀쩡한 사람 환자 취급하지 말라면서요. 자기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숙제하듯이 아이를 갖고 싶지 않대요. 저는 당황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게 보기 싫어 저러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3년째 되던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지수야, 우리 그냥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살자. 딩크족으로 사는 것도 요즘은 유행이잖아. 아이 없어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하늘이 우리한테 아이를 안 주시는 건 둘이서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 아닐까. 억지로 병원 다니고 시술 받으면서 내 몸 상하는 거 나 정말 못 보겠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아껴주는 남편이라니.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을까 싶어 고맙고 또 고마웠죠. 하지만 행복은 딱 우리 집 문 앞까지만이었어요. 따로 사시는 시어머니는 제 딩크 선언을 받아들일 분이 아니었거든요.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반찬해 오신다며 들이닥치셨죠. 거실에 앉으시자마자 제 배부터 훑어보시는 그 눈길이 얼마나 서늘했는지 몰라요. 이번 달도 틀린 거냐? 너는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소식이 없냐?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그 소리가 꼭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칼소리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지어왔다며 시커먼 한약을 매달 들고 오셨어요. 이거 한 첩에 얼마인 줄 아냐? 돈 아까워서라도 이거 마시고 당장 애부터 들어서라. 그 쓴 약을 사발째 들이켰는데 코끝이 찡해졌죠. 남편한테 말 좀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당신이 아이 안 갖기로 했다고, 우리 둘이 결정한 일이라고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해달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늘 제 입을 막았어요. 지금 말하면 어머니 쓰러지신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자기가 효자 노릇하는 동안 저는 집안의 불임, 환자로 완전히 찍혀버렸어요. 시댁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저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죠.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던 날, 시어머니는 제 면전에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는 툭하면 애가 생기는데, 누구는 집안 기둥뿌리 뽑아가며 보약을 먹어도 요지경이니 원. 조카들이 거실에서 뛰어노는 걸 보면 가슴이 저릿했어요. 나도 엄마 소리 듣고 싶은데, 나도 우리 아빠한테 손주 안겨드리고 싶은데. 남편은 옆에서 과일만 집어먹으며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저를 배려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말이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 팔뚝을 꽉 잡고 방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부적을 제 가슴팍에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이거 베개 밑에 넣고 자면 태몽 꾼다더라. 너 진짜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마라. 대 끊기면 내가 책임질 거니. 짐승도 새끼를 낳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그 천박한 비유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낳는 기계로만 보였나 봐요.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했죠. 나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신다고요. 남편은 미안해, 조금만 참자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렇게 4년을 지옥 속에서 보냈어요. 친구들은 아이 돌잔치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오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지어온 쓴 약찌꺼기를 치우며 밤마다 울었죠. 남편의 다정한 포옹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나를 위해서 딩크라는 힘든 결정을 내려준 사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부족해서 아이 안 갖는 거라고 거짓말까지 해준 고마운 사람. 저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자기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졌어요.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제가 배란일에 맞춰서 남편이랑 잘 지내는지 감시하겠다는 소리까지 하셨거든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를 안아주며 속삭였죠. 괜찮아 지수야, 우리가 행복하면 됐지. 그 목소리가 나중에 저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렇게 천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4년 차가 되니 이제 시댁 가는 길은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쁜데 제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남편 진우 씨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자기만 믿으라는 그 말이 그때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있잖아요. 그 다정함이 사실은 자기 치부를 덮으려는 비겁한 방패였다는 걸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은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저 혼자 시댁에 갔어요. 어른이니깐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양손 무겁게 고기며 과일이며 사 들고 갔죠. 현관문 열리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사온 고기 박스를 보더니 혀를 쯧쯧하며 부엌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멸시 가득한 눈빛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부엌에 들어서니 이미 식탁 위에는 제가 모르는 한약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 상자 하나를 툭 치며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한 첩에 얼마인 줄 아니? 우리 집 기둥뿌리가 뽑혀도 너 하나 애 못 낳는 거 가리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너는 양심이 있으면 이 약 마시면서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서슬퍼런 말투에 손끝이 떨렸어요. 약봉지를 뜯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툭 던지듯 독서를 이어가셨죠. 애도 못 낳으면서 얼굴은 참 번드르르하게 잘 다니는구나. 너는 우리 아들 앞길 막는 게 미안하지도 않니?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을 텐데 텅 빈 거실을 보니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렸어요. 한참을 독서를 쏟아붓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멈추게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진우가 너 만나기 전에 6년이나 만났던 애가 있다. 결혼까지 하려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었지.
뜬금없는 옛사랑 이야기에 사과 깎던 칼이 삐끗했어요. 6년이나 만난 여자라니 남편한테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가셨죠. 걔는 몸도 건강하고 성격도 싹싹해서 참 예뻤다면서 저를 들으라는 듯이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어제 오랜만에 그 애한테 연락을 좀 해봤다. 아직도 우리 진우한테 마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아직 혼자라더구나. 우리 진우 소식 듣고 목소리가 떨리는 게 여태 못 잊은 게 분명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죠. 멀쩡히 살고 있는 며느리 앞에서 아들 전 여친한테 전화를 했다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 지금 저더러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씀이냐고 소리쳤어요. 당황한 시어머니는 일단 아니라고 발을 빼셨지만 눈빛은 이미 저를 내쫓고 있었죠. 남편 없는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나니 정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따졌어요. 어머님이 전 여친한테 연락까지 하셨다는데 당신 알고 있었냐고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엄마가 노망이 난 모양이라며 펄쩍 뛰더군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빌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제발 화 풀어. 그 비굴하게 비는 모습이 그때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들으니 누군가와 아주 낮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저 시어머니랑 다투는 줄로만 믿었죠. 며칠 뒤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아주 나긋나긋했어요. 아가, 그때는 내가 말이 너무 심했다. 노인네가 주책이라 그랬으니 사과하고 싶다며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오해 풀자는 그 말이 덧친 줄도 모르고 저는 또 바보같이 옷을 챙겨 입었죠. 그래도 어른이 먼저 고개를 숙이시니 며느리 된 도리로 거절하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약속 장소인 구석진 카페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먼저 오셔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 손길이 꼭 뱀이 살을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소름 끼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더니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아주 당당한 걸음걸이로 저희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색을 하며 그 여자를 자기 옆자리에 앉혔어요. 인사해라. 이쪽이 내가 말한 우리 진우랑 6년이나 만났던 유리다. 너랑 다르게 아주 건강하고 집안도 뼈대 있는 집애지.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남편의 전 여친을 데려다 놓고 저를 내리깔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 놓인 커피 잔을 자기 쪽으로 당기더니 그 여자 손을 덥석 잡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더군요. 유리애도 우리 진우한테 아직 마음이 있다는데 너 이제 그만 물러나면 안 되겠니? 애도 못 낳는 내가 우리 아들 앞길 막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 앞에서 저를 애 못 낳는 고장난 기계 취급하며 당장 이혼해달라고 대놓고 종용하셨어요. 옆에 앉은 그 여자는 처음엔 아주 기세등등하게 저를 훑어보더니 자기는 최근에 검사 결과 아무 문제 없고 진우 씨 닮은 아이 낳을 자신도 있다고 비웃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제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쾅 쳤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이혼 절대 안 해요. 우리가 아이 없는 건 어머님 아들이
딩크족으로 살자고 해서 결정한 일이지 제 탓이 아니라고요. 제가 병원 가서 검사 받자고 해도 안 간 사람이 어머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소리를 질렀더니 카페 안의 사람들이 다 저희 쪽을 쳐다보더군요. 시어머니는 코방귀를 뀌며 우리 아들이 미쳤니? 너 같은 거 기 안 죽이려고 거짓말한 거겠지 하며 저를 비웃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어머니 지금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여자랑 짠 거 제가 다 녹음했어요. 상간녀 소송부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알아볼 테니 각오하세요. 제 서슬퍼런 목소리에 옆에 앉아있던 그 전 여친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이 되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잘못했어요. 사실은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진우 씨랑 다시 이어주겠다고 꼬드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 여자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불러내서 우리 며느리는 애를 못 낳으니 내가 들어가서 자리를 뺏어라라고 시켰다며 울먹거리며 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그 여자 어깨를 밀치며 이 년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이미 늦었죠. 짐승들도 자기 살길 찾겠다고 서로 물어뜯는 꼴을 보니 정말 구역질이 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뜻대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이 녹음기 들고 지금 당장 진우 씨한테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더군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시댁의 죄인으로 살며 마셨던 그 쓴 약초 물들이 제 가슴에 독으로 쌓인 기분이었어요. 남편 진우 씨는 과연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아낀다던 아내가 자기 엄마한테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걸 알면 제 손을 잡아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 4년을 버틴 아내니까 이 추악한 진실 앞에서는 제 편에 서줄 거라 믿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고요. 차가운 빗물이 뺨에 닿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 끝내야 한다. 내 인생을 난도질하려 했던 인간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겠다. 저는 가방 속 녹음기를 꽉 움켜쥐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 있더군요. 저는 말없이 남편 앞으로 걸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들어보라고요. 거실에 흐르는 그 녹음 소리가 꼭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소리 같았어요. 남편 진우 씨는 소파에 박힌 듯 앉아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나중엔 시퍼런 빛까지 도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꼴을 보는데도 하나도 안쓰럽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전 여친까지 불러서 이 사달을 내는데 당신은 대체 뭘 했냐고 소리쳤죠.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술만 달달 볶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들리더니 현관문이 쾅 열렸죠. 시어머니였어요. 커피숍에서 제가 녹음기 들고 나간 게 분이 안 풀리셨는지 여기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데 세상에 그런 천박한 말들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이해도 못 나는 고약한 년, 감히 시어머니를 협박해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니 남편이 울먹이며 어머니를 뜯어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댔죠. 우리 아들 앞길 그만 막고 조용히 꺼져라. 유리 같은 애가 들어와야 우리 집안 대가 살지.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 서슬퍼런 독설이 제 가슴에 박히는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지수 잘못 아니라고. 내가 사실은 고자란 말이야.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저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남편은 꺽꺽 울면서 토해냈어요. 4년 전 하도 애가 안 생겨서 혼자 몰래 병원에 갔었대요. 거기서 무정자증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무섭고 자존심 상해서 저한테는 딩크족으로 살자고 거짓말을 했대요. 자기가 아이를 안 좋아하는 척, 저를 아껴서 안 갖는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4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지어온 그 시커멓고 쓴 약들을 코 막고 마시던 밤들, 배란일 맞춰서 기도하며 울던 새벽들, 명절마다 친척들 눈치 보며 가시방석에 앉아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떠올랐죠. 그 모든 수모의 원인이 제가 아니라 당신이었다니. 그런데도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다 내 잘못이었으면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제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남편은 고개도 못 들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씨 없는 박이니, 고장난 물건이니,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을 때 당신은 옆에서 뭘 했냐고 물었죠. 당신은 그저 밥이나 먹으면서 못 들은 척 했잖아요. 아니, 오히려 내가 불쌍한 척 나를 안아주면서 위선 떨었잖아. 그게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 치부를 가리려는 방패였던 거잖아.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남편을 내려다보다가 진우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왜 못 낳아? 하며 현실 부정에 빠지셨어요. 저는 그 꼴을 보는데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자기 아들은 하늘처럼 귀해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었던 그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 뒤에 숨어 제 인생을 4년이나 도둑질한 남편. 이 인간들이 과연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옷까지 몇 개를 쑤셔 넣었는데 손이 떨려서 자꾸만 떨어뜨렸죠.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으며 빌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 때문에 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무슨 설명을 더해? 당신은 내 인생을 난도질한 살인자나 다름없어.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앉아 계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소원풀이 하셔야죠. 어머님 아들이 못 낳는 거니까 유리인지 뭔지 하는 그 여자 데려다가 대 한 번 살려보세요. 아, 무정자증이라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할 텐데 어쩌죠? 제 냉소적인 말투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비릿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4년 동안 이 집에서 났던 그 쾌쾌한 한약 냄새, 그리고 거짓말로 가득 찼던 그 숨 막히는 공기에서
드디어 탈출하는 기분이었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살아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에 올라탔죠. 기사님께 그냥 멀리 가달라고 했어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그 집을 보는데 제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4년의 한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준 피눈물,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돌려줄 차례야. 친정집 대문을 여는데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4년간 묵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엄마는 무슨 일인가 싶어 제 어깨를 잡고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꺽꺽 울면서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다 쏟아냈어요. 진우 씨가 사실은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걸 숨기고 나를 죄인 취급하며 시어머니 독설 속에 방치했다는 거 전부 다 말씀드렸죠. 부엌에서 나오시던 아빠는 그 소리를 듣고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리셨어요. 평생 남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치시던 아빠가 주먹을 부르르 떨며 벽을 치시더군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딸 인생을 그 집구석이 통째로 훔쳐갔다며 통곡하시는 아빠 모습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결심했어요.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저 인간들이 제 인생에서 앗아간 그 4년의 세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피눈물로 돌려받겠다고 다짐했죠. 내 방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핸드폰은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한테서 온 미안하다는 문자, 잘못했다는 장문의 메시지들이 수백 통씩 쌓여갔죠. 예전 같았으면 그 절절한 말들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징그러운 벌레처럼 보였어요. 자기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아내를 불임 환자로 몰아넣고 엄마가 며느리 뺨을 때려도 구경만 하던 그 비겁한 남자. 그 남자가 보낸 사과가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요. 그저 자기 인생 망가질까봐 두려워 지저대는 소리에 불과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며 거울을 봤죠.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가장 차갑고 잔인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르더군요. 무정자증인 걸 알면서 숨기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건 명백한 혼인 취소 사유이자 엄청난 위자료 청구 대상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전 여친까지 불러서 이혼을 종용하며 모욕을 준 카페 녹취록. 그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통쾌한 복수 시나리오를 짜주었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그동안 제가 쏟아부은 보약값, 검사비,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죠.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의 기망 행위가 워낙 커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무실을 나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아주 조심스럽고 비굴한 목소리였어요. 아가, 내가 어제는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 우리 진우가 아파서 그런 걸 내가 몰랐잖니.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 그 뻔뻔한 목소리를 듣는데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자기 아들이 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며느리한테 아가라니요.
대가 끊길까봐 무서워 이제야 저를 붙잡으려는 그 천박한 속내가 훤히 보였죠.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해줬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아들이랑 안 살아요. 그리고 어제 카페에서 전 여친이랑 하신 말씀들 다 증거로 제출했으니까 법원에서 봬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군요. 법원이라니, 가족끼리 이게 무슨 망신이냐? 우리 진우 불쌍하지도 않니? 불쌍하다고요. 제 인생 4년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남자가 불쌍하다니요. 저는 가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친정집 앞까지 찾아와서 밤새 무릎을 꿇고 있었대요. 아빠가 나가서 소금을 뿌리며 당장 꺼지라고 호통을 쳐도 꿈쩍도 안 했다더군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며 엄마가 한숨을 쉬셨지만 저는 커튼 뒤에서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봤어요. 저 남자가 흘리는 눈물은 미안함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공포일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제 배려와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던 그 남자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보석을 발로 걷어찼는지 깨닫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회사와 시어머니의 주변 지인들에게 이 소문이 서서히 퍼지게 밑작업을 시작했죠. 소송을 걸면 어차피 공론화되겠지만 저는 더 확실한 걸 원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온 세상이 알게 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의 전 여친 유리 씨. 그 여자한테도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전 단계로 아주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죠. 유리한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울먹이면서 자기는 정말 몰랐다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시 잘 될 줄 알았다고 빌더군요. 저는 아주 차갑게 끊어줬어요. 모르는 게 면죄부는 아니라고요.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대가는 인생 전체로 치러야 할 거라고 선언했죠. 있잖아요. 제가 비서실에서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적을 확실히 밟아줄 때는 절대로 자비를 베풀면 안 된다는 걸요. 친정집 마당에 앉아 지는 노을을 보는데 오랜만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더라고요. 4년간 제 가슴을 짓누던 그 무거운 한약 냄새가 이제야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생했다고, 이제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오셨고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사랑받는 딸이었는데 왜 그동안 그 지옥에서 바보처럼 버텼을까요?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제부터 시작될 법적 공방과 사회적 멸시 속에서 제가 느꼈던 고통의 수천 배를 겪게 될 겁니다. 제가 받은 피눈물, 이제 그들의 심장에 빗으로 꽂아줄 차례거든요. 법원 조정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변호사 선배랑 나란히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그 인간들 얼굴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집 마당에서 무릎 꿇고 빌던 남편 진우 씨는 어디 갔을까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변호사 뒤에 숨어서 제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있잖아요. 사람이 돈 앞에서는 저렇게까지 눈빛이 변할 수 있구나 싶어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정실 안에서도 그 버릇 못 고치고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셨죠. 지수야, 내가 정녕 미쳤구나. 가족끼리 법정이라니, 이게 무슨 망신이니? 좋게 좋게 끝내자는데 왜 이렇게 독하게 구니? 시어머니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물컵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제가 모시던 VIP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는지 수없이 봐왔거든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도 자신의 상태를 최근에 알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 딩크족이라는 핑계를 댄 것뿐이라며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억지 논리였죠. 심지어 제가 집을 나간 게 가출이라며 재산 분할해서 제 몫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사랑해서 속였다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잖아요.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변호사 선배가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그 서류를 상대방 쪽에 밀어줬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는 게 보였어요. 그건 남편이 4년 전 결혼하기 직전 대기업 입사 신체 검사 때 받았던 정밀 검사 결과지였어요. 제가 남편 몰래 짐을 챙겨 나올 때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서류철 속에서 찾아낸 보물이었죠. 거기엔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검사 날짜는 우리가 결혼하기 5개월 전이었죠.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결혼 전부터 명확히 알고 있었으면서 저와 결혼을 강행한 거죠. 심지어 결혼 초기에 제가 산부인과 검사 받으러 다니며 올 때 자기는 건강하다며 가짜로 위조한 건강검진 결과지까지 저한테 보여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조정실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뺏어 들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읽어 내려갔죠. 이게 사실이니? 진우야, 너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더군요. 아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신화가 처참하게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죠. 제 목소리는 아주 낮고 차분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남편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나 봐요.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미안해. 너무 무서웠어. 라고 기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무서웠다고요? 당신이 무서워서 입 닫고 있는 동안 내 사녀는 피눈물로 얼룩졌는데 당신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나를 불임 환자로 만들고 당신 엄마가 나를 짐승 취급하게 방치한 게 그게 사랑인가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아들 감싸기에 급급하시더군요. 그래도 진우가 얼마나 너를 아꼈니? 아픈 애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지수야, 너도 여자라면 품어줄 줄 알아야지. 그 천박한 말에 저는 변호사 선배를 쳐다봤어요. 선배는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전 여친과 나눴던 녹취록을 재생했죠. 유리야, 너는 우리 진우 닮은 아기 낳을 수 있지? 저 고장난 물건 치워버리고 내가 들어오렴. 녹음기 속 시어머니의 비릿한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지자 조정위원들의 눈빛도 싸늘하게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 옆에서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전 여친이랑 그런 추악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확인하고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진짜 이랬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가족이라던 인간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의심하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거든요. 혼인 취소 소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법정 최고액으로 청구할 거고요. 4년간 제가 마신 그 약값부터 검사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단일 원도 빠짐없이 청구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조정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의 공기가 유난히 시원하더라고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박힌 듯 앉아 있었겠죠. 자기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면서 자기 자신까지 짓누르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을 거예요. 복도를 걷는 제 구두 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4년 전 그 집 현관문을 넘을 때 느꼈던 그 무거운 족쇄가 비로소 풀린 기분이었죠. 이제 남은 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어오는 일뿐이었어요. 제가 입은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그들의 삶을 무너뜨려 주겠다고 다짐했죠.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아빠가 좋아하던 노을이 지고 있더군요. 아빠, 나 이제 정말 시작이야. 저 인간들이 훔쳐간 내 시간들, 내가 다 돌려받을게.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사냥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니까요. 법원 조정실을 나오는데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통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있잖아요. 그 소리가 장송곡처럼 들리는데 소름 끼치게 통쾌했어요. 남편 진우 씨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죠. 자기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니 이제 세상을 마주할 용기조차 안 났을 거예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 정도로 차갑고 단단해 보여서 스스로도 놀랐죠.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제가 내민 5년 전 신체검사 결과지는 그야말로 핵폭탄이었거든요. 남편 측 변호사도 그 서류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알고도 속였다는 증거가 명확하니 혼인 취소는 물론이고 위자료도 역대급으로 판결이 날 분위기였죠. 솔직히 말해서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4년이라는 시간을 헐값으로 넘기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남편은 그제야 제 친정집 앞으로 매일 같이 찾아와 소금 세례를 받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하지만 소문은 제가 낸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회사 동료들에게 제 험담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그 화살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간 거죠. 와이프가 애를 못 낳아서 자기가 딩크족을 자처하며 희생하고 산다는 그 거짓말에 속았던 동료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마자 분노를 터뜨린 거예요. 사내 게시판에 누군가 올린 폭로글 하나로 남편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죠. 김진우 씨, 아내가 불임인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위로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에 남편은 결국 권고사직 압박까지 받게 됐대요. 시어머니는 더 비참해졌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완벽한 아들이 사실은 결함 있는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온 동네방네 알리고 싶지 않아 전전긍긍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시어머니랑 친했던 동네 아주머니들께 안부 전화를 좀 돌렸거든요. 어머님, 저 이제 이혼해요. 진우 씨가 사실은 무정자증이었는데 저한테 4년이나 속였더라고요. 제가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셨던 어머님도 참 안 됐네요. 딱 이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그 대단한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만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친정집 앞 카페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기어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머리는 푸석푸석해져서 제 손을 덥석 붙잡더군요. 지수야,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진우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제발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있잖아요. 그 비굴한 눈빛을 보는데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았어야죠.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차갑게 쏘아 붙였어요. 어머님 아들 인생만 소중하고 제 인생은 쓰레기인가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마신 그 쓴 한약들, 그리고 밤마다 흘린 눈물들, 이제 어머님이 다 돌려받으세요. 아, 전 여친 유리 씨한테도 전해주시죠. 무정자증인 거 알고도 그 자리가 탐나면 마음껏 가지라고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엔 단 한 조각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에 비하면 이건 시작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예전에 일하던 비서실 인맥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김 실장의 복귀 소식에 업계 사람들은 반색하며 저를 반겨주더군요. 4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제 감각은 날카롭게 살아있었어요. 재판은 제 완승으로 끝났어요. 남편의 기망행위가 워낙 악질적이라 혼인 취소와 함께 거액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죠.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도 처분해서 위자료 갚느라 바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잘나고 자존심 세던 남자가 원룸방 하나 겨우 구해 전전긍긍하며 산다는 얘길 들었을 때 비로소 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그 돈을 단일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여자들을 돕기 위한 작은 상담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제 명의로 된 작은 오피스텔에 입주하던 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지수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거짓말을 덮어주는 방패도 아닌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아빠 엄마한테도 보란 듯이 성공한 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어요. 남편한테서 오는 구걸 섞인 연락들은 전부 차단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요? 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컨설턴트로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어쩜 그렇게 단단하고 우아하게 다시 일어섰냐며 칭찬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그 지옥 같은 4년을 견뎌내고 독하게 복수한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요. 이제 남은 건 저를 아프게 했던 그 기억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뿐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주말, 아빠 엄마랑 같이 근사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인간들을 용서할 필요는 없지만 내 인생을 위해 그들을 잊어버릴 준비는 됐다고요. 그들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든 그건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일 뿐 제 몫이 아니니까요. 저는 활짝 웃으며 아빠가 건네주시는 술잔을 받았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의 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지옥 같은 4년을 보낼 땐 평생 꽃피는 봄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서 제 숨소리조차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벽을 제 손으로 부수고 나오니까 세상에 이렇게 공기가 달콤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이혼하고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했어요. 제 컨설팅 사무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죠.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전문가 김지수로서의 삶이 저를 다시 숨 쉬게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프로젝트에서 지금의 남편 성진 씨를 만났어요. 성진 씨는 대기업 법무팀 팀장이었는데 처음엔 아주 깐깐하고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죠. 업무 때문에 몇 번 부딪히다 보니 이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정직했어요. 자기 실수도 숨김없이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제 아픈 과거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놨어요. 4년간 불임 환자로 오해받으며 살았던 일, 전 남편의 기막힌 거짓말까지 전부요.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던 성진 씨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데 제 마음속 얼음덩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 성진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아주 나직하게 말해줬어요. 지수 씨 잘못이 아니라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요.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백첩의 한약보다 훨씬 더 제 몸을 따뜻하게 데워줬죠.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성진 씨는 아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열려 있었죠. 아이가 생기면 축복이지만 우리 둘만의 행복이 우선이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 배려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예전 남편의 그 비겁한 딩크 선언과는 차원이 다른 진심 어린 사랑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까요?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잠이 쏟아지고 속이 더부룩한 게 꼭 예전에 억지로 한약 마셨을 때 느낌이랑 비슷했죠. 혹시나 싶어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왔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선명한 두 줄. 4년 내내 그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그 두 줄이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증명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성진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퇴근길에 꽃다발을 한 알음 들고 달려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우리 아기 고맙다고, 지수 씨 고생 많았다고요. 친정집은 잔칫날이었죠. 아빠는 소식을 듣자마자 뒷마당에서 춤을 추셨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셨어요. 우리 딸 귀한 몸인 거 이제야 만천하가 알게 됐다며 통곡하시는 모습에 저도 같이 울었죠. 있잖아요. 4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불임 며느리라는 낙인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성진 씨는 저를 여왕 대접해줬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밤새워서라도 구해오고 제 부은 발을 매일 밤 정성스럽게 주물러줬죠. 사랑받는 임산부의 삶이 이런 거구나 처음 느꼈어요. 그 와중에 들려온 전 남편 소식은 정말 가관이었죠.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몽땅 날렸대요. 원룸 월세도 못 내서 고시원을 전전한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몸져 누우셨다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하도 아들 자랑을 해놨던 터라 쪽팔려서 밖에도 못 나오신대요. 전 여친 유리 씨요. 걔도 결국 제 경고대로 상간녀 소송 준비한다는 소문 퍼지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떠났대요. 자기들이 뿌린 씨앗대로 거두는 꼴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할 정도로 통쾌하더군요. 저는 배 속에 있는 우리 아기 튼튼이를 생각하며 나쁜 마음은 다 버리기로 했어요. 저 인간들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도 아까웠거든요. 태교에 집중하며 예쁜 옷도 고르고 아기 방도 꾸미는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어요. 성진 씨는 매일 저녁 아기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며 다정한 아빠 연습을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진통이 시작됐을 때
무섭기보다 설렜어요. 드디어 아빠, 엄마한테 예쁜 손주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성진 씨 손을 꽉 잡고 힘을 주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온 세상이 환해지더라고요. 튼튼하고 건강한 공주님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품에 안겨준 그 작고 따뜻한 뭉클함. 그 감촉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는 병실면에 오셔서 손주 얼굴 보자마자 아이고, 내 강아지 하시며 펑펑 우셨죠. 조리원에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전 남편이었어요. 아기 낳았다는 소식 들었다며 미안했다,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 번호를 영구 차단해버렸어요. 이제 당신의 그 비겁한 미안함 따위 제 인생에 단 1초도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저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딸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반짝이는 미래만 남았으니까요. 아기가 첫 돌을 맞이하던 날이었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잔치를 열었죠. 한복을 입고 아장아장 걷는 우리 딸을 보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성진 씨는 딸바보가 되어서 아기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든든한지 몰라요. 아빠 엄마는 손주 재롱 보느라 주름이 다 펴질 지경이었죠. 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지수야, 너 진짜 독하게 잘 버텼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런 날을 보는구나 싶었죠. 컨설팅 사무실은 이제 직원을 5명이나 둘 정도로 커졌어요. 저는 제 경험을 살려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죠. 4년 전에 저처럼 무지하고 착하기만 해서 당하고 사는 분들에게 제 사연은 희망의 등불이 됐대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죠. 성진 씨는 제 사회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해줘요. 멋진 여자와 산다며 동료들에게 제 자랑을 입에 달고 살죠. 그러다 우연히 마트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전 시어머니요.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서 낡은 카트를 끌고 계시더군요. 세일하는 식재료만 골라 담는 그 구분 등을 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시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카트를 버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걸 보셨겠죠. 자기가 고장 났다고 조롱하던 며느리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을 피웠다는 걸 확인하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전 남편은 지방공사 현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어요.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아내 인생 망친 대가로 평생을 고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그 남자의 운명이겠죠. 저를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했던 그 죗값, 아마 죽을 때까지 다 못 갚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내 진 죽은 세포 같은 존재들이니까요. 미련도 분노도 없는 완벽한 타인이 됐죠. 해질녘 베란다에 앉아 성진 씨랑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결국 내가 선택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요. 제가 그때 무섭다고 주저앉았더라면, 시어머니의 독서를 숙명이라 믿고 참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독하게 마음먹고 진실을 파헤친 그 순간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성진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묻더군요. 지수 씨, 지금 무슨 생각해?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꿈일까봐 걱정된다고요. 성진 씨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해줬어요. 이건 꿈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현실이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한 여자의 인생을 온전히 누리고 있죠. 우리 딸이 자라나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물으면 엄마는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낼 줄 아는 여자였어 라고 당당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 세상엔 참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인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디 자신을 믿고 한 걸음만 밖으로 내디뎌 보세요. 그 문 밖에 당신만을 위한 진짜 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 복수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요.